20세기 초부터 전함은 바다의 제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거함 거포의 시대에 수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전함을 정면 대결로 침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두꺼운 장갑판으로 둘러싸인 선체는 한 포탄 몇 발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영국 순양 전함 후드가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의 15인치 주포탄을 맞고 탄약고가 유폭되어 3분 만에 침몰했지만 이런 행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했습니다. 육중한 전함을 침몰시키는 방법 중 또 하나는 어뢰였는데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린 뇌격기로 적 전함까지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정규 함대 혹은 항공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적의 거함을 무너뜨릴 방법은 사실상 없었는데 1차 대전 당시에는 해군 항공 전력이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적 전함을 격침시키려면 결국 우리도 대규모 함대를 출동시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했습니다. 각국은 한편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적의 주력 전함을 적은 비용으로 무력화할 새로운 공격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일 때 이탈리아는 왕국이었고 지금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이 있는 곳은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원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함께 삼국 동맹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영토 문제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사실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먼저 세르비아를 공격해 1차 대전을 시작하자 삼국 동맹이 방어 동맹이라는 것을 핑계삼아 중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압박할 제2전선이 절실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이 끝나면 이탈리아가 원하는 미수복 지구를 이탈리아에 넘겨준다는 제안을 했고 이탈리아는 1915년 런던 조약을 통해 이를 받아들여 삼국 동맹을 이탈하고 협상국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됩니다. 라파엘레 로세티 소령은 당시 이탈리아 해군 기술 장교였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전함들은 함체가 수명과 닿는 선인 흘수선 주변에 가장 두꺼운 장갑을 둘렀습니다. 흘수선 부근에는 기관실과 탄약고 같은 핵심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적함의 주포탄이 명중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서 가장 두꺼운 장갑과 방어 구조가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이 유보트를 이용한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어뢰의 치명적인 위력을 각국 모두 알고 있어서 함정들은 흘수선 아래의 선체 측면에도 어뢰 방어를 위한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강철 전함이라도 방어에 취약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배의 가장 아래쪽인 선저였습니다. 선저는 포탄이나 어뢰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함의 무게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두꺼운 장갑을 두지 않았습니다. 선저 외판 자체는 몇 밀리에서 수십 밀리 수준의 강판이었고 그 대신 내부를 격벽으로 나뉜 여러 개의 방수 구획 등으로 구성해 공격을 당해 파괴되었을 경우 침수를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라파엘레 로세티가 힌트를 얻은 것도 바로 이 선저 부분이었습니다. 로세티는 장갑이 얇은 선저 부분을 공격하면 거대한 전함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무력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함의 주포탄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자기 감응 신관과 수심 조절 장치 등이 없는 1차 대전 당시의 어뢰로는 선저 부분을 정확히 맞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세티는 결국 창의적인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는데요. 바로 사람이 폭탄을 들고 바다 밑에서부터 접근해서 선저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좋아 보이지만 명백한 한계가 있었는데 적함이 빨리 움직이는 원양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적함이 정박해 있는 항구에 잠수 요원이 잠입해서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약을 든 채 바다에서부터 적 해군 항구의 방어선을 돌파해서 잠수 요원들이 항구에 잠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로세티가 고안해낸 이것은 어뢰같이 생겼지만 어뢰가 아니고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소형 침투 장비로 길이는 8m, 직경은 약 60cm에 최고 속도는 약 3노트, 항속거리는 약 10헬이었습니다. 어뢰의 앞부분에는 분리 가능한 2개의 폭약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각각에는 강력한 자석 2개와 170kg의 고성능 폭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추진체는 물과 공기를 조절하는 밸러스트 탱크가 없어서
깊이 잠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전을 펼치는 요원들이 이런 식으로 붙잡고 가게 되어 있는데요. 출항할 때 배출 밸브를 조절해 선체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반잠수 상태를 만들면 그 수심 그대로 수평항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진체의 이름은 미냐타, 이탈리아어로 거머리라는 뜻인데요. 미냐타와 함께 침투하는 요원들이 수면 아래로 은밀하게 접근해 전함의 선저에 달라붙어 폭탄을 설치하는 모습을 연상해서 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냐타는 엄밀히 말해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이 아니라 잠수 요원이 탑승해 조종하는 특수 공격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대함 공격용 추진체를 통틀어 인간 어뢰, 휴먼 토피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의 승인을 받은 미냐타는 총 2기가 생산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불과 열흘여 앞둔 1918년 10월 31일 처음이자 마지막 임무에 투입됩니다. 이건 현재의 이탈리아와 주변 지도인데요.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항구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관광도시 풀라로 잘 알려진 이곳은 1918년 당시에는 폴라라 불렸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핵심 군항이자 철옹성 같은 요새였습니다. 이탈리아 해군은 폴라항에 미냐타를 통해 잠입해서 정박해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해군 함정을 공격할 작전을 수립합니다. 실제 작전에 투입될 인원은 라파엘레 로세티 자신과 군의관이었던 라파엘레 파올루치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파올루치도 미냐타와 비슷한 침투 무기 아이디어를 이탈리아 해군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로세티는 미냐타를 이용한 작전에 참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밤에 드럼통을 끌고 10km 수영을 하는 훈련을 몇 달간 진행했다고 합니다. 로세티와 파올루치의 미냐타는 1918년 10월 31일 오후 2시 이탈리아 해군의 소형 함정에 실려 베네치아를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함정과 미냐타 그리고 2명의 승조원은 약 5km 떨어진 섬 근처 해역까지 항해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탈리아 해군 마스 어뢰정에 예인되어 항구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10월 31일 밤 10시 마스 어뢰정은 미냐타를 분리한 후 빠져나갔고 로세티와 파올루치가 미냐타와 함께 항구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풀라라고 불리는 과거 폴라항의 현재 지도인데요. 이 항구는 좁은 입구를 방파제가 감싸고 있으며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 안쪽에 만처럼 넓은 항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함 여러 척이 이 항내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1918년 10월 31일 밤 로세티와 파올루치의 미냐타가 잠입했을 때 항구의 상황입니다. 지금과 항구 주변 지형은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방파제 위쪽 좁은 수로에 적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냐타는 잠수 기능이 없어서 수면에 붙어서 항해해야 했는데 이날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데다가 폭우까지 쏟아져 몰래 잠입하는 데는 매우 유리했다고 합니다. 로세티와 파올루치는 방어선의 철망을 고정한 케이블을 일일이 절단해 미냐타가 통과할 만한 구멍을 만드는 식으로 방어선을 통과했습니다. 악정고투 끝에 더 안쪽에 위치한 방어선까지 통과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해군의 군함들이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도를 보시면 로세티와 파올루치의 미냐타가 가까이 있는 배를 공격 안 하고 항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로세티와 파올루치의 목표는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해군의 주력인 테게트워프급의 1번함 비리부스 우니티스였습니다. 이때가 1918년 11월 1일 오전 4시 50분경이었습니다. 로세티와 파올루치는 이제 다시 항구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비리부스 우니티스 선저에 폭탄을 붙인 후 육지로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세티의 이후 증언에 의하면 1918년 11월 1일 오전 5시경 비리부스 우니티스의 엔진과 가깝다고 생각된 곳의 선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폭발 시간은 오전 6시 30분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냐타 역시 기본적으로 수면 위를 항해해야 했고 당시에는 장시간 수중 활동이 가능한 잠수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작전 중 수면 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로세티와 파올루치는 비리부스 우니티스의 견시병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파울루치는 아직 미냐타에 부착되어 있는 두 번째 폭탄을 작동시켰고 적에게 노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대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구조정에 의해 붙잡혀 비리부스 우니티스 함상으로 끌려갔습니다. 얀코 부코비치는 당시 비리부스 우니티스의 함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해군 소속이 아니라 1차 대전 후 잠시 존속한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국 장교였습니다. 이 나라는 1918년 10월 29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남부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인 지역이 이탈하면서 만든 과도 국가였습니다. 1918년 10월이 되자 패배 직전에 몰린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폴라항 등지에 묶여있던 자국 함대를 이 신생 국가에 전부 넘기는데 연합국에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함대가 정식으로 양도된 것은 로세티와 파울루치가 출발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로세티와 파울루치는 곧 함장실로 끌려와 신문을 받기 시작했고 곧 비리부스 우니티스가 더 이상 적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 막바지의 혼란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11월 1일 오전 5시 45분이었습니다. 로세티와 파울루치는 곧 자신들이 선저에 폭탄을 설치했고 6시 30분에 터지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장에게 말했습니다. 크게 놀란 함장은 곧 승조원들에게 퇴함 명령을 내렸고 함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사이 오전 6시 45분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폭발 후 해수가 들어와 기울어진 비리부스 우니티스의 모습을 찍은 것인데 기록에는 폭발 후 14분 만에 전복되어 침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얀코 부코비치 함장을 포함한 약 300에서 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울루치가 떠내려보낸 두 번째 폭탄도 폭발해서 근처에 있던 버려진 수송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로세티와 파울루치는 곧 체포되었다가 이탈리아군이 폴라항에 진주하자 풀려났고 이탈리아 해군으로부터 무공 훈장을 받게 됩니다. 미냐타는 단 한 번의 실전 투입으로 2만 톤급 전함을 침몰시키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냐타는 훗날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인간 어뢰와 특수 잠수정의 시초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그들의 활약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